네, 트럼프발 관세 정책으로 지금 금융시장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자기 전에 보면은 분명히 상승세였는데 깨어나서 보면은 다 하락하고, 그죠. 변동폭이 뭐 7, 8% 왔다 갔다 하고 그렇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 끝날 때 올라갈 것 같냐 그래서 제가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자기 전에 3%나 올라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드디어 네. 맞췄다 그러고서 잤거든요.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다르죠. 마이너스로 다 돌아가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역시 시장은 굉장히 너무 변동성이 심해졌구나. 네. 그래서 지금은 예상하기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여기에다 거래량은 지금 폭증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지금 혼돈 상태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와중에 이제 사실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좌가 녹아내린다고 하잖아요. 높죠. 근데 돈 번 데가 있더라고요. 네. 거래소. 거래소. 네, 오늘 보니까 특히 가상자산 쪽도 이게 변동이 굉장히 크니까 뭐 패닉셀에다가 저가 매수, 거래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네. 보니까 뭐 하루에 5천억을 벌었대요, 거래소가. 지금 그렇게 치면 또 주식도 마찬가지로 거래소는 지금 거래량이 급증하니까 거래소만 돈 버는 격이에요, 지금. 그 미국에 상장돼 있는 거래소를 사야 되나요, 그러면? 거래소 관련주. 네. 그 정도로 지금 뭐 거래량 폭증하고 변동 크고 거의 혼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시장 상황을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면서 좀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정수 박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 가까우시니까 먼저 질문해 주세요. 실제 저희가 관세에 대해서 네.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관세 얘기 말고는 할 말이 별로 없잖아요. 네. 한 달 전만 해도 AI 얘기 말고는 할 얘기가 없었는데 네, 맞습니다. 갑자기 관세 얘기 아니면 할 얘기가 없는 상태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변동이 관세 때문에 심한 상황에서는 이제 투자자들이 뭘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우선은 그 관세는 수단인지 목적인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관세 협정과 무역 적자를 해소하려고 하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이 행동 자체가 저는 이것이 최종 목적지가 여기인가 아니면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한 출발점인가 이걸 하나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선거 일정입니다. 중간 선거요. 그렇죠. 중간 네. 선거가 1년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런 상태로 선거를 치른다? 이거는 어떤 정당이 선거에 나가도 참패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건데 예. 트럼프 정당이 뭐 아무리 트럼프 행정부가 이기 집권부라고 해서 공화당 망하는 건 난 아무런 상관없어 이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2019년에 있었던 2018년에 있었던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지면서 그다음 트럼프 남은 2년의 임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번에도 반드시 공화당이 이길 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럼 1년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중간 선거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둔다면 최소한 6개월 전에는 경기가 좋아지고 주식도 좋아지고 네. 다들 그래도 저렇게 한번 소란을 피더니 우리가 살기 좋아졌고 미국의 강국 여전하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된다면 트럼프에게 남은 시간은 정말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길어야 1년. 기런이 1년 안에 결과를 내줘야 되는데 네. 관세 정책이 이게 최종 목적지라면 1년 안에 협상 다 하고 깔끔하게 뭐 무역 수지하기 위해서는 뭐 무관세 정책 만들고 하면서 1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관세 정책이 이제 출발점이라면 네. 되게 촉박한 거죠, 시간이. 그에게는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 수단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판을 세게 흔들수록 협상 시간이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판을 세게 들고 여러분 혼란스럽고 도대체 뭐고 또 중국 관세한다더니 또 50% 올려서 세상에 100%를 넘는 관세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이런 것들이 판을 지금 세게 흔들면 아무리 트럼프를 언론에서는 좀 너무 바보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도 그 책을 보면 저는 또 아트 오브 딜이라고 하는 이 거래의 기술 이런 부분은 그냥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트럼프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느껴질 정도거든요. 그러면 정말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사실은 전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일국 체계의 이 강력한 대통령이 막 이렇게 판을 흔들어 버리면 네. 뭐 도박판도 아니고 받고 50 더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을 저희 투자자분들 이 배경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그러네요. 배경에는 그러면 결국은 중국이랑의 패권 전쟁이 배경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패권 전쟁인데 과거와 같이 패권 전쟁에서 예를 들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의 패권 전쟁이라든지 베트남 전쟁 위에 패권 전쟁이라든지 또는 소련이 망한 후에 패권 전쟁은 대단히 쉬울 수도 있는데요. 지금 미국으로 볼 때는 37조라는 국가 부채라는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거고 올해만 해도 9.2조라는 사실 9조를 단기 채권을 상환해야 되고 정말 이런 부담들도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AI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잘 성장하고 있지만 AI를 제외하고는 미국의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그냥 웬만큼의 성적을 갖고 있지 과거처럼 미국이 기업들이 세계를 막 수출하면서 지배하던 이런 시절이 끝나가고 있고 네. 오히려 중국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으니 여기서 어떤 한 판을 내야 될 것도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우리가 투자자들이 보셔야 될 것은 지금 미국 AI 기업들에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종의 소망서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 우리도 준비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중국을 이기면서 AI 패권 국가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도 AI 행동 주체인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래서 오픈 AI 같은 경우는 저작권에서 자유롭게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올리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종합되면 빠르면 5월 말, 네. 늦으면 6월 초 정도에는 미국이 정말 거대한 AI 산업 정책을 발표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도 예상되고 있고 정가에서도 예상되고 있고 그렇다면 거기에서 어떻게 미국이 이 관세 이 정도의 상황이면 데이터 센터도 지금 막 투자가 위축되고 있고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부품도 3분의 1이 중국산이고 뭐 이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AI 정책을 발표한다는 게 또 무색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큰 틀의 흐름들은 구체적으로 각국의 정상들이 사인하는 뭐 신플라자 협정이라든지 이 트럼프 별장이 사는 이러한 네. 사인은 좀 늦어질 수 있더라도 전체적인 정리는 끝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관세의 혼란은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다. 한 2개월 정도, 4월, 5월 정도가 관세 혼란의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중국은 그래도 버텨낼 만한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수출 비중도 그렇게 높지 않고 이미 내수에 집중하고 있던 상황이고 그리고 확실히 딥시 그때 우리가 느꼈잖아요. 네. 중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이 이제 아닌 거잖아요. 네. 예, 그럼 결국에는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중국이 뭔가 이렇게 저자세로 나올 가능성은 또 없어 보이지 않나 근데 생각되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된 것은 중국 외에 흔히 말해서 저항하는 집단이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가장 강력한 저항 집단은 중국하고 유럽연합이죠. 예, 예. 근데 유럽연합이 우선은 중국한테 미국이 한 행동 보고서 슬쩍 우리 처음에 보복 관세하려다가 우리 합의하자 막 이러면서 그렇죠. 예. 뭐 이러면서 유럽 집행위원장도 맞아요. 예. 무관세로 우리 나가는 게 어때? 예. 그랬더니 트럼프 그걸로는 안 되니까 더 좀 생각해봐. 우리에게 줄 것이 더 없는지 더 생각해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한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세계 곳곳에 50개 국가, 70개 국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중국을 제한 국가들하고는 어느 정도 네, 그렇죠. 정리가 지금 저는 빠른 속도로 되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 그걸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하고 있잖아요. 네. 계속해서 각국 정상들이 전화 오고 있어서 협상하자고 한다. 저자세다. 지금 우리는 더 내놓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조금만 더 버텨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중국하고의 한판이 저는 가장 큰 승부수일 거라고 보고 그러게요. 이것을 예측하기 어려운 거죠. 이것이 만약에 말씀하셨던 대로 중국이 버티기 작전에 들어간다라면 미국으로서는 되게 난처한 상황에 그러니까요. 트럼프 행정을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중국이 근데도 이렇게 104%의 강력한 관세를 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프레지던트 C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C하고 협상할 생각은 있으니까 문 열려 있으니까 우리 2019년에도 18년에도 하지 않았어? 그거 기억하면서 자 이제 갖고 들어와라고 얘기를 지금 메시지를 지금 즉 막판으로 싸우면서 큰 판 가면서 정말 크게 싸울 것 같으면서도 협상의 문은 확실하게 열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트럼프 쪽에서는 협상을 시도할 거고 이걸 또 중국이 모를 리는 없는 거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수입 금지라든지 가금류 수입 금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월가에서는 뭐 이게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미국 국채를 몰래 팔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고 중국이. 네, 중국이.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중국도 협상을 잘하는 나라잖아요. 네. 대단히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페이크를 쓰면서 이렇게 운동하는 것 선수들이 스포츠 할 때처럼 이렇게 하면서 중국도 계속 다양한 페이크 모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페이크의 주가도 지금 출렁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제도 중국이 뭔가 뭐 다른 걸 할 것 같다니까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것들은 정말 변동성이 심각하게 강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 중국하고 이걸 예측까지 하면 제가 여기서 좌판을 깔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봐야 될 것은 수많은 신호들 중에서 네. 그리고 소음도 많고 지금 뉴스에서는 중국과 미국에만 집중하셔도 네. 이제는 어느 정도 벌써 일주일 안에 이렇게 윤곽이 좀 잡혀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중국 편을 들었으면은 굉장히 힘들어질 뻔했는데 그나마 다행히 네. 유럽이 이제 그냥 미국 편한테 붙어서 훨씬 다행인 것 같긴 한데 어저께 같은 경우 이제 너무 급등을 했다가 다 반환을 했잖아요. 중국 뉴스 하나로. 네,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랑은 합의를 할 수 없구나.
라고 이제 시장은 정의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가기는 어렵죠. 중국 같은 경우도 마지막 예를 들면 카드 같은 경우는 안 꺼냈어요. 우리 테슬라 막아버리겠다라든지 테슬라. 애플 안 산다. 공장 지금 스톱시키겠다든지 반미 정서 확 일으키겠다든지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때가 정말 저는 전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이든 뭐든지 간에 마지막 보루는 꽃놀이 펴는 쉽게 얘기해서 쥐고 있는 거고 이거는 아직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지금 네네. 판을 흔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체 매출에서 25% 정도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애플의 제품의 생산이 아직까지 80%가 중국에서 되고 있어요. 아무리 애플이 지금 미국에다 투자해서 공장 짓는다고 해도요. 5년, 6년 걸리고요. 그리고 공장 만들었더니 진짜 $3,000 아이폰 나올 수밖에 없는 네. 구조잖아요. 뭐 이 흔히 말하는 공급망 구조 자체가 같이 오지 않는 이상 공장 한두 개 온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을 필요로 하고요. 중국도 미국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간에 의존도는 약화되고 있어도 아직까지는 강력한 서로의 필요성들은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판을 깨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막판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 있었어요. 민주당 바이든 정부에서 걸고 있던 거는 시진핑 정부의 몰락. 이것이 우리의 목표다. 외교 목표.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다녔고 외교 문서에서 나왔잖아요. 이거는 정말 벌써 저쪽에서 자존심을 완전히 건드린 거거든요. 그쵸.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자존심을 안 건드려요. 난 프레지던트 씨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그가 나오기에 연락이 올 거라고 난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존중도 슬쩍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이자 권력자들에게는 존중을 해주면서 근데 중국 전체를 싸잡아서 비난하는 이러한 전략을 하고 있는 거지 감정을 건드리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저는 아직까지는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협상의 기술을 잘 발휘하고 있다. 네. 트럼프. 네네. 물론 이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실 분도 있고 저도 이것에 대한 가치 평가를 내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부정적으로 평가할 판 많죠. 왜 굳이 이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세계를 다 흔들고 이 시기에 또 주식을 파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렇죠. 손해 보면서 예를 들면 지금 마진콜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네. 아시는 것처럼 마진콜은 대출 통해서 주식을 담보로 이 대출을 해서 주식을 투자한 네. 거고 그러면 주식 가치가 내려가면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마진콜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거고 마진콜은 또 다른 마진콜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대단히 여기서 눈물을 흘리는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판을 흔들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줘야 되느냐의 부분에서는 저는 의문이 있는데 또는 여기서는 스콧 베센트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난주에 CNBC와에서 인터뷰에서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서 주식 갖고 있는 사람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공화당 지지자들은 대단히 큰 부자들이 많고 네. 나머지는 주식을 못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여파 있는 거 아니다. 사실 저 민주당 지지자들이 네.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고통은 치유를 위해서 고통은 감내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런 혼란들을 저는 예상 안 하고 이 일을 시작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미중 갈등 부분에 있어서 패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네. 미국은 지금 이 흔들리는 거를 흔들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이건 다 계획된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큰 흐름에서는 이제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까지 내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세컨드 카드, 서드 카드, 그러니까 두 번째 카드와 세 번째 카드는 준비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 이거마저 준비 안 했다면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행정수반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관세 협상만 이루려고 그냥 단기간에 이룬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연쇄적인 효과가 지금 그렇죠. 예상치 못하는 부작용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부작용을 덮는 것은 부작용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긍정적인 요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른 성과를 만들어서 경제에 활력을 집어줘야 되는 거고 결국에서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본인이 원했던 또는 어떤 제조업의 부활이라든지 이런 것에 모든 것을 1년 안에 선거 1년 6개월 남았는데 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여러 번 아시는 GDP는 중요한 건 C도 있지만 소비도 있지만 I가 있잖아요. 네. 생산설비 투자가 증가하게 되면 현대자동차 좀 투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는 관세 없을 거야. 그러면서 또 25% 때리잖아요. 그러면서 이 생산설비 투자는 그렇다고 현대가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거 시작되면요. 당장 여기에 물류가 들어가고 당장 여기에 고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완성하지 않더라도 제조업의 우선은 방향점을 틀었다. 네. 그래서 티핑 포인트를 만들었다. 이 부분을 치적으로 할 거고, 근데 이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경기 활성화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경기가 흔들리면서 연준이 기준금리까지 낮춰주면 이거는 고마운 일이죠. 너무 해피하고 행복한 일인 거고, 네. 그러면서
이 투자까지 살아나면서 다시 심리전이 있기 때문에 경제는 결국은 투자가 이렇게 살아나면서 곳곳에서 주마다 막 곳곳에서 투자 깃발. 저는 이번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거 저렇게 협상 잘못했다고 봐요. 물론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 더 얹어야 되는데 더 얹을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미국 정부가 보조하기로 했던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있잖아요. 이거는 바이든 정부 때 확정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 같으면 그 정도도 각오를 해야 된다고. 그거 안 받고 그 부분 한국 정부가 투자하겠다. 그러면 더 줘야 된다. 그렇죠. 더 줘야 지금에서 조선은 그거는 우리에게 좋은 거지. 미국에 그게 뭐가 좋아요. 그거 일본으로 줘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NG 가져오겠다. 그걸 위해서 그쪽은 알래스카 개발해라. 오케이 거기까지는 하는데 뭔가 I 부분에서 그러니까 투자 부분, 생산 설비 투자 부분에서 확실한 요구사항을 저는 가져올 거라고 보고 이건 달러가 다시 유입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저는 우리가 미국의 흔히 말하는 리쇼링이라고 하는 제조업 부활을 위해서 무엇을 줄 것인가, 무엇을 기브 앤 테이크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현 정부도 저는 가져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아마 더 요구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리쇼링이 지금 현재의 최종 목표인 것 같아 보이거든요. 솔직히 네. 관세도 리쇼링을 하기 위해서 자꾸 들어오라 그래도 안 들어오니까 네. 이제 이렇게 무역 관세로 흔들고 그다음에 환율도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실제로 환율이랑 지금 관세랑은 반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오면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건데 네. 근데 트럼프는 약세를 원하잖아요. 그럼 이 두 개가 어떻게 믹스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저는 뭐 잘 아시는 제핀 딜레마라든지 이런 거에서 네. 나오는 것처럼 달러는 강세가 될 수 있고 약세가 될 수 있는 걸 양자역학의 큐비트처럼 이 강세와 약세가 동시에 들어간 항상 전략을 쓰잖아요. 왜 또 강세가 되어야 기축통화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수출을 잘하려고 무역 수지를 적자를 축소하려면 또 약세가 돼야 되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두 가지 얘기를 동시에 합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약세를 얘기하면은 재무장관이 강세를 얘기하고 재무부 장관이 약세를 얘기하면 대통령이 강세 이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강세와 약세에 대한 메시지를 혼란을 주는 거는 저는 기축통화가 갖고 있는 축복이자 저주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스에도 너무 혼란을 가질 필요성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약세로서 누릴 것, 즉 무역 적자 수지만 줄이면은 약세건 강세건 문제가 없는 거고 기축통화의 가치, 자기네 지위만 굳건하게 유지할 수 있으면 강세건 약세건 상관없는. 그렇기 때문에 구간으로 볼 때는 약세로 갈 수도 있고 구간으로부터는 강세를 갈 수 있는 이러한 변동성들을 저는 달러는 가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또 우리가 강세 약세에 집중할 필요는 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원달러만 봐서 그렇지 실제로 엔화나 유로나 그다음에 호주 위안화. 달러를 보거나 위안화를 보면 네. 실제로 위안화는 달러 인덱스에 안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실제로는 어떤 통화는 강세가 되고 어떤 통화는 약세가 되고 이게 결국 무역으로 해결돼야 맞아. 될 부분인데 네. 실제로 저렇게 막 드라이브를 걸어버리면 뭐 트럼프도 얘기를 하잖아요. 이번에 관세를 가지고 있는데 약세를 조장한다거나 이러면 내가 더 때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그러면 이제 국가별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투자자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관세 효과가 100% 투영되지 않습니다. 바로 환율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쵸. 왜냐하면 관세 효과가 올라가게 되면 달러가 강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차피 환율이라는 건 상대적인 네, 거니까 맞습니다. 다른 나라의 그거는 약세가 되는데 이때 약세로 갈 때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중국 정부가 위안화 더 약세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쵸. 자연스러운 것까지는 인정하는데 너네 의심스러운 행동 그래서 더 약세로 만들어가지고 관세 효과를 무마시키지 말아라. 이거 지금 베센트 장관이라든지 트럼프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예를 들면 위안화가 지금 뭐 안정세를 취한다. 특히 뭐 중국 증시가 지금 안정세를 취한다라는 것은 뭐 중국에서 자금을 풀어서 뭐 주식을 사들인다 이런 얘기들도 있죠. 있는 얘기들인 거고 무언가 지금 다들 자기네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고 또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는 이때 자연스럽게 위안화가 약세가 될 때 더 약세가 돼서 왜냐 지금 미국만 지금 경제가 그만큼 좋았지만 여러분 다 아신 것처럼 중국 내수 시장을 살리고는 있지만 중국 경제 전반적으로 좋지 않죠. 네. 유럽 경제 전반적으로 지금 2년 넘게 지금 경기 침체 상황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이런 곳에서는 약세를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해서
유럽 경제의 수출력을 회복하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중국도 수출력을 회복하면서 내수 시장은 지금 강화하려고 하는 거는 수출만 기다렸다는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내수를 이제 강화하는 정책도 강력하게 하고 있지만 결국은 수출도 중국에서는 중요한 것이죠. 오버캐퍼시티로 과잉 생산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그렇죠, 항상. 그렇다면 수출은 해야 되는 거고 수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위안화 약세가 중국 정부에게는 반드시 추구해야 될 네. 목표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엔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그도 청산 있지만 얘기도 나오고. 지금 일본 총리가 국난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지금 현 상황을 국난이라고 표현하면서 종합대책본부의 본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게 지금 협상에서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가기 위해서는 엔화 강세 감내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화는 지금 강세로 방향성을 지금 틀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일본 정부는 엔화를 약세를 통해서 일본 경제를 부활시키겠다는 생각은 좀 접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본은 엔화 강세를 명확하게 가고 있는 거고요.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약세를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원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 관세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마다 좀 다른 이런 환율 정책이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돈을 풀겠다. 네.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돈이 풀리게 되면 당연히 위안화 약세되는 게 당연한 네. 수순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독일에서 네. 이제 우리 지금까지는 돈 안 풀었었는데 이제 나도 돈 풀 거야라고 네, 이미 얘기하고 있죠. 얘기를 해서 약세가 약간 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관세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유로화가 강세로 돌고 있잖아요. 그거는 안전 자산에 대한 심리인 거죠. 현재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전 자산에 대한 심리로서 지금 달러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 사람들이 엔화라든지 그래도 그나마 안정성 있는 유로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저는 일시적인 효과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유럽 연합이라든지 독일 정부라든지 프랑스 정부가 유로화 강세를 원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요. 지금 있는 것은 투자자들에 의한 이러한 변동성들이 큰 시장에서 지금 안전 자산을 찾으려고 하는 지금 노력들 속에서 지금 가상화폐 쪽으로도 가고 있는 거고 또 유로화라든지 엔화 쪽으로도 지금 흐름이 형성되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추론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환율 전문가는 아니라서 제가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보통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엔화 같은 경우 또 강세가 되고 있는 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장이 이렇게 빠지니까 딱 생각 들 때는 이게 이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까지 다 일어나면서 이렇게 막 빠지는 건가 뭐 이런 이제 물음표도 많이 드는데 네.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야 뭐 환율 차이로 하는 아비트리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아비트리지라고 해서 이제 환율 차이를 이용해서 우리는 금리가 높은데 여기서 빌려 사는 것보다는 금리 싼 저기에서 빌려가지고 그 나라에 투자를 하니 또 거기 주식시장도 좋으니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그거는 금리가 낮아지는 거였는데 지금 일본 같은 올라가니까. 경우 다른 나라는 지금 다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일본만 얘는 무슨 생각인지 갑자기 높이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나오면서 사실은 이 엔캐리를 했던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고 엔화 강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는 미국 정부에서는 웰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만큼 마음에 드는 정부는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투자자들의 흐름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엔화를 지금 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평가절하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세 협상 과정에서 평가절하가 미국이 지금 발표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논리에 의해서 관세율을 정하는 걸 그냥 무익수지 적자폭으로 정해버린 거잖아요. 네. 그럼 무슨 이상한 공식까지 써놓고 저는 이거는 분명히 AI에게 물어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설득력이 있으려면 그래도 멋있는 수학 공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 만들어줘.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야. 네.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반드시 이 협상 기간 내에서는 환율에 대해서 달러 그 외국 환율이 약세가 돼서는 대단히 저는 곤란해지는 상황이 있다고. 관세가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강세되는 국가들을 더 선호할 거고 협상에게 유리한 조건을 좀 줄 거라고 보고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어차피 지금 미국하고 합의해서 도장 찍기 전까지는 엔화를 약세로 빠뜨렸다가 미국에게 밑볼 이유는 저는 전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이제 1,500원 가려고 난리 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한국이 안전 자산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지금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우리가 약세에 있다 보니까 저는 정말 이거는 상대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한국이 안전한 투자처라는 또는 한국의 경제 성장의 전망이 발달한 메시지가 없는 이상 한국 환율이 좋아지긴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저희가 얘기하는 게 진짜 트럼프의 속내를 알고 싶어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스캇베센트 재무장관도 얘기했습니다만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낮추겠다. 이거는 사실 트럼프도 원하는 거고. 네.
국채 수요를 뭔가 좀 촉발시켜서 국채 수익률이 낮아지면 사실 리파이낸싱 할 때도 금리도 낮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네. 이제 재정 적자도 축소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지금 간밤에 3년물 국채 경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았단 말이죠. 네. 예. 그 당연하게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페이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국채를 내다 팔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미국 예. 국채를. 그건 뭐냐면 미국이 약한 고리가 지금 국채라는 거죠. 37조라는 빚이 있고 네. 이게 대부분 연방정부가 발행한 국채고 그러면 이 국채에 대한 이자가 지금 올해 그렇죠. 2026년에 9조 달러고 예. 그러면 가능하면 금리 1%만 낮춰도 얼마나 이자 비용 절감되죠. 절감을 예. 하겠어요. 근데 금리를 낮추지 않고 높이려고 하면은 이 국채에 대한 가격을 낮추면 되는 거잖아요. 역관계니까. 네. 그럼 국채 간격을 낮추려고 하면 수요를 없애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특히 여러분 그 작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단기채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채보다 정권 말기에 오면서부터 단기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네. 이 단기채에 대해서 메꿔야 되는 것이 2026년, 2027년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단기채 시장이 그래서 예. 훨씬 더 외국에서 이렇게 볼 때는 트럼프를 흔들기 좋은 가장 좋은 약한 고리일 수 있다고 저는 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약한 고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고 여기에 지금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 지금 그러니까 베센트도 얘기하는 거지만 10년째 맞추겠다라는 건 이것도 맞추겠지만 만약에 페드가 연준이 도와주지 않으면 국채 쪽을 우리가 관리해서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할게라고 저는 얘기할 거고요.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협상에서도 국채에 대한 저는 강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국채 강매. 네. 100년짜리 채권 얘기. 그렇죠. 같은 100년 거 채권도 나오고. 그런 거고요. 단기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번에 예를 들면 한국 정부도 협상할 때 단기채 얼마 살게. 네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면은 저는 이런 협상은 아직 디테일 시작되지도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디테일에서는 슬쩍 단기채에 대한 구매라든지 이러한 국채에 대해서 어떻게 각 정부들이 미국에 기여할 것인가도 저는 기여도를 측정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기채를 사줌으로써 달러가 강세가 되게 해줘서 네. 이제 기여를 체크해주겠다. 네, 왜냐하면 2026년은 9조 달러라고 하는 단기채에 대한 이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 또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네. 이런 상황에서 그 채권을 또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채권을 누가 사줘야 되는 거고 그래야 금리가 내려가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무언가 요구사항이 있을 이것이 안 되면 2026년 중간 선거는 어려워집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얘기를 좀 들어보면 결과적으로 조금 빠르게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는 매크로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저는 한 2개월 내에는 승부를 크게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2개월.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이러한 변동성 심한 시장이 하면 제가 진짜 판을 깔아야 되는 거고요. 네. 제가 뭘 어떻게 얘기하기는 되게 불확실성이 있지만 네. 분명하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단계 액션들이 나올 거고 관세 협상에서도 다음 수준의 요구 사항이 즉 다음 카드를 생각한 요구 사항이 나올 거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AI 국가 전략을 나오면서 동맹을 형성하면서 중국 AI는 쓰지 않는다든지 네. 뭐 이러한 요구 사항을 일본과 한국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양한 그러니까 미국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부활시키기 위한 전략들 속에서 AI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국채라든지 이런 또는 시설 투자라든지 리쇼어링이라든지 이 모든 것에서의 종합 패키지를 요구할 거고 거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서 빨리 사인을 해주는 이러한 절차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랩하시는 줄 알았어요. 오늘 전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던 거죠? 아니야. 아닙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